자, 언제 끝나나 영 끝날 것 같지도 않아 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정기석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거리두기 해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2년 1개월 만이네요. 757일. 이 거리두기 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됐다 이 선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종식은 아니고요. 종식은 뭐 안타깝지만 아직 멀었고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지내왔던 그 거리두기라는 것이 일단 없어졌다. 네. 지금을 즐기자. 예.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즐기자라는 거고 끝난 게 아니니까 걱정을 다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소위 팬데믹이라는 게 없어지나 언제 끝나나라는 거고요. 이게 한창일 때 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일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예. 모든 나라가 다 끝나야 끝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계속되면서 한 나라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나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퍼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100년 전에 우리 스페인 독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유명한 독감이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런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하는 시절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십만 명이 앓았다, 뭐 혹은 뭐 얼마나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주 잠시는 우리가 일상과 유사한 정도의 상황을 즐길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뭐 종식이 아니라 하는 거고 또 종식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감기의 종식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독감의 맞습니다. 종식은 네, 네, 없듯이 바로 그냥 그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예. 네. 25일부터인데 영화관, 뭐 경기장 이런 데서 이제 소리 내서 응원, 함성 다 할 수 있는 거고 마스크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외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마스크 벗어도 되고 실내에서는 써라. 지금 이게 조치인 거죠? 예, 당분간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아마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실내 마스크 벗어라 해도 아마 쓰실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실외입니다. 바깥인 경우에 바람이 불고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과 대화가 없이 좀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 지금 당장 벗어도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이제 그 인수위나 정부 측에서 좀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실외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충분한 준비 혹은 충분한 인지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서로 뒤섞이게 되면은 아직도 감염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좀 위험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실내 마스크는 거의 다 벗게 되실 거고 실내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한국은 또 유별나게 마스크가 꽤 익숙한 나라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예, 평상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많아갖고 저도 그 주위 사람한테 한 명도 아니고 몇 명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은요. 마스크를 쓰면 마음이 더 편하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 네. 자기를 가려버리는 게 네. 사람들 앞에서 늘 그게 불안한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스크 계속 쓸 거래요. 예, 이런 독특한 체험을 우리가 2년이나 했는데 자, 뭐 조치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2등급이란 게 뭐냐면 결핵, 수두, 홍역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여서요. 자, 그렇다면 비용, 그 치료에 따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격리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격리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게 될 때에 국가가 그걸 다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 동시에 예. 국가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는다, 진단을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개인의 사정이라고 그냥 놔두기에는 소위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아직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전히 몇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서로 나중에 10,000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 부분은 재정 부담은 웬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팬데믹이 소위 끝날 때까지요. 이 팬데믹 끝날 때까지 지는 것이 저는 더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60만 원이나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가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싼 약을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 그럼요. 60만 원짜리 약을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무상이지만 어느 정도 독감같이 정착이 되고 나면요, 이제 소위 엔데믹이 되는 것이죠. 독감같이 되고 나면 독감의 특효약은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본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만 원짜리 약을 외래에서 타게 되면 본인 부담이 한 40%는 있기 때문에 24만 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도 특히 이 치료에 관한 것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이 60만 원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 약품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이제 점점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사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의료보험이 정착화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특히 팍스로비드 등등의 좀 고가의 약은 일단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석 선생님 말씀은 아직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정부가 국고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전면적 해제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그 해제가 풀리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 위한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죠. 이런 데들에서는 그 해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60세 이상 확진율이 뭐 20%가 넘고 치명률이 40%다 이러니까 굉장히 고위험군인 거죠. 면회, 외출, 외박 다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 요양병원 종사자들 또 입원 환자들 또 가족들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어갈 겁니까? 앞으로는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보건당국자들에게 좀 문의를 했더니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망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요양원,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다 풀어줘서는 아직 많은 사망을 줄일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의 계획은 지금 정부이든 다음 정부이든 정부의 계획은요. 노출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강인들한테는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연장에서도 떼창도 허용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보호를 해야 될 저런 그 고위험에 있는 계층들은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좀 보호를 해서 생명을 우선 건지자, 생명을 잃는 그 부분을 줄이자라는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발생 숫자가 줄고 특히 치료제가 제때 공급이 된다면 치명률은 절반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불편한 것은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 해제 그러나 노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이 거리두기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상황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60세 이상자들 4차 접종 문제인데 연락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받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코로나19 중간에 걸렸던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항체가 있으니까 하고 하는데 4차 접종은 맞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부의 권고는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고위험 시설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맞습니다. 한 180만 명 됩니다. 4차 접종 꼭 하셔야 되고요. 80세 이상인 분들도 꼭 4차 접종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0세부터 79세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부에서 권장입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맞고 싶은 분은 맞고 뭐 맞기 싫으신 분은 안 맞으셔도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권고를 드리면 60세에서 80세 이상 무조건 맞으시는 게 좋고요. 예. 60에서 79세 사이 중에서 평소에 나는 매우 건강하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분은 사실은 굳이 안 맞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만큼 방어는 되는데요. 감염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요. 결국은 맞는다 하면 이제 그 중증도가 주는 건데 문제는 중증도 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효과가 한 2달, 3달 이렇게밖에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맞고 나면 4월 중순에 맞고 6월 중순이 됐는데 7월 달이 돼서 작년같이 델타가 나타나서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차 맞아야 되죠. 예. 그리고 또 2달 지나면 또 7차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이고 이제 좀 조심스럽거나 자기가 늘 특히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걸로 조금 힘이 들고 약을 늘 많이 드시고 하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4차를 맞으시고 기다리다 보면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백신이 새로운 백신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5번째 백신은 새로운 백신을 맞으면서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차 60세 이상 4차 접종 정부 권유가 있어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분별을 해야겠구나 싶으네요. 그래서 저는 백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백신 난리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제대로 못 한다고 막 그 정부 질타받고 다른 나라랑 백신 스와프 맺었습니다.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금 뭐 그 폐기되는 백신이 전체 86%랍니다. 대부분이 폐기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8월까지 유효기간 만료되는 그런 백신도 1,100만 도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몇인데 이거 다 남아돌고 다 이제 버리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조금 형편 어려운 나라에 빨리라도 줘서 거기서라도 백신 맞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또 난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운송 비용서부터 뭐 재반 뭐 눈덩이처럼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은 그걸 이제 정부가 너무 많이 준비했다 탓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남으니까 이거 왜 잘못했냐. 처음부터 백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걱정들을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재정을 낭비하면 결국 나중에 공무원들이 제일 겁나는 게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나오든 자체적으로 나오든 감사를 하면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샀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하도 온 국민의 여론이 다 사야 된다니까 이번에 좀 과하게 준비를 했죠.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1억 도즈 가까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편인데 우선 당장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면 뭐 원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ODA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mRNA 백신이고요. 그 mRNA 백신은 콜드 체인을 해서 마이너스 60도 또 좀 응용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0도에서는 꼭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백신을 무료로 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와 같은 차가 있어야 되고 뭐 특수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소위 그 콜드 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있는 나라가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잘 없는 거죠. 받아야 백신을 먼저 받을 수준이라면 그것의 냉동 보관이나 이송이나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이자라는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화이자에서 나오는 팍스로비드로 좀 바꾸는 방법. 예,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은 이제 추후에 들어올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백신과 좀 역시 교환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까운 그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뭐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예. 뭐 마무리 얘기를 좀 접어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경우도 이제 3T 정책이라고 그래서 IT 정책을 총동원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오미크론 이후로는 정책이 바뀌었고 해제까지 왔는데 대부분의 나라들 서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이제 오픈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주 특이한 사례가 중국이죠. 제로 코로나. 그래서 뭐 온통 제가 중국 지인 한 사람이 상해에 있는데 연락을 해왔는데 아주 지긋지긋하다. 봉쇄 또 봉쇄. 그러다 보니까 뭐 식량도 못 구하고
그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제로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없게 하겠다 해서 온 도시를 다 그냥 닫아버리는 건데 중국의 이 방역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봉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화 정책을 쓰고 해서 이제 이 감염병을 이겨나가는 것인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봉쇄 정책에만 매달려 있죠. 반면 서양은 봉쇄하고 또 완화했다가 또 봉쇄하고 완화했다 이걸 왔다 갔다 했고 우리나라는 봉쇄를 좀 오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때 그냥 완화를 해버리면서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국도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서서히 이제 노출 전략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걸려도 괜찮은 사람들, 그 괜찮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입원 안 해도 되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나는 안 그러면 저 상태에서 아마 언젠가는 어떤 변이가 됐던 아니면 오미크론이 계속됐든지 간에 저게 한번 스쳐 지나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백신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그 백신이 어느 정도밖에 안 듣는다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은 중국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예. 뭐 중국 당국 나름의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식의 이 봉쇄 일변도로 이게 될까? 우리 수출 물량 그러니까 들여올 원자재니 뭐니가 다 지금 중국 항구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예.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 변이 아닙니까? 네. 이게 보면 이제 이 치명률도 좀 낮고 독성이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두의 궁금증이 돼버렸어요. 야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이제 이렇게 좀 사멸하는 듯한 보인다 하더라도 새로운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강력한 변종이 코로나 변종이 생긴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는 평상시 대처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2015년 메르스를 겪고 우리나라가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초기엔 정말 잘했었죠. 이번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우리가 만든 백신, 우리가 만든 치료제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가장 빨리 쓰여지고 예. 외국에 자꾸 이제 가서 이런저런 부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와야 되겠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적인 국력이나 우리 인재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투자가 그쪽으로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썩 잘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에는 적어도 어떤 병이 와도 최선의 치료를 받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센 병이 오면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에볼라라는 그런 바이러스는요 아무도 치료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치료를 하면 그 정도의 사망률은 유지시킬 수 있는 거고 아예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되니까 누구라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아주 좋은 공부가 된 건데 저는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막아보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좀 걸려가면서 세월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야지 온 세계가 문 닫고서 이 난리냐 이 생각도 했는데 또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불이 아니게 본의 아니게 돌아가실 분들을 많이 그래도 또 막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어떤 감염으로 세상 떠난 건 진짜 억울한 일인 거죠. 참 이런 시절이 또 있었구나. 특히나 2년 전에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 체험도 없이 2년이 흘러가 버리는 네. 정말 이상한 세월을 겪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정기석 선생님 준 것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걸린 사람들
환자가 되면 최선의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내야 된다. 이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위의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정기석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최고수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